자, 첫 경기는 이제 클리블랜드 대 올랜도 시작으로 오늘 NBA 한 11경기 정도 있어요. 양팀 다 보시면 디펜시브 레이팅이 상당히 높습니다. 수비적으로 좋은 팀이라는 소리고, 특히 뭐 클브 같은 경우는 외곽 수비는 별론데 인사이드 수비가 좋다 뭐 이런 거예요. 서로 이제 인사이드가 빡빡한 팀들끼리 붙는 거고, 요즘에 경기력 자체는 클리블랜드보다는 올랜도가 낫죠. 근데 올랜도도 직전 브루클린한테 이제 그 연승이 깨지는, 올랜도가 아마 9연승 달리다가 깨진 걸로 알고 있는데 그 경기에서 3점 엄청 얻어맞으면서 깨졌어요. 근데 이 클리블랜드가 요즘에 좀 못해요. 최근에 뭐 디트로이트 만나가지고 뭐 이기고 그런 건 좋은데 포틀랜드한테도 패하고, 포틀랜드한테 패한 게 좀 많이 눈에 들어왔던 것 같아. 막 애틀랜타 잡고 이런 거 좋긴 좋았는데 랄한테 잡히고 마이애미한테 잡히고, 좀 약간 클리블랜드가 약간 초롱성 같은 면이 많이 좀 사그라들었어요. 그런 이유 중에 하나로 저는요, 그 도노만 미첼 얘기를 좀 해보고 싶은데, 자, 도노만 미첼이요 한 4경기 정도 결장을 했다가 그 이후에 복귀를 했거든요. 결장하고 나서 최근에 한 5경기 5경기를 뛰었는데, 미첼이 요즘에 못 믿었기도 하고 그 기간 동안 클리블랜드도 성적이 썩 좋지 않았다. 이거를 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뒤에 보시면 이렇게 4경기 동안 결장을 하다가 최근 5경기를 이렇게 뛰고 있는데, 그 5경기 동안 미첼이 평득이 23점, 그 야투율이 36.4%, 3점 슛이 22.2%로 못해요. 미첼이 좀 부진하다는 걸 얘기를 하고 싶었고, 이 기간 동안 물론 중간에 한 경기 이렇게 막 애틀랜타전 같이 수비가 약한 팀한테 잘한 것도 있어. 근데 이 기간 동안 팀은 어땠냐? 클리블랜드가 이 기간 동안요, 평균 팀 득점이 110점, 실점은 106점, 약간 언더필이 있었고, 야투율 47.9%, 3점이 31.2%. 클리블랜드가 요즘 3점이 많이 내려왔습니다. 원래도 뭐 그렇게 썩 좋은 팀은 아닌데, 이 정도로 요즘에 클리블랜드가 좀 못 믿었고 에이스인 미첼이 부진한 편이에요. 미첼이 중간에 이제 애틀랜타전을 한번 잘했다고 했었죠. 근데 이 애틀랜타는 수비가 너무 헐겁죠. 보면은 레이커스전 때 맥스 크리스티 만났죠. 그리고 토론토전에는 오지 아누모비라는 아주 좋은 수비수가 있고, 포틀랜드는 요즘에 수비가 상당히 좋은 편입니다. 디트로이트는 뭐 킬리언 헤이즈 같은 애들이 있긴 한데 수비가 뭐 좋은 편은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첼이 수비 구멍급 친구를 만나는 거 아니면 이렇게 부진했다는 소리예요. 근데 내일 올랜도에는 누가 있냐? 제일런 석스가 있고 앤서니 블랙이죠. 특히나 제일런 석스는요, 이 친구는 스크린이 안 통하는 선수예요. 거의 얘는 파이트 스루를 너무 잘해. 그 파이트 스루가 뭐냐면은 상대 빅맨이 막 예를 들어 이렇게 막 미첼이 막 드리블 치고 있어. 그럼 와가지고 모블링 알렌 이렇게 딱 스크린 서주죠. 그러고서 이제 미첼이 돌아갈 거 아니야. 근데 이 석스는요, 빅맨이 픽을 딱 서주면은 그 뒤로 돌아가가지고 혹은 앞으로 타가지고 수비하러 나가는 선수입니다. 그걸 이제 앞으로 나가는 걸 파이트 스루라고 하는데, 그런데 되게 이제 강점이 있는 선수예요. 결코 미첼이 이렇게 활기치게 냅두지 않을 석스다. 여러 가지로 저는 이거 올랜도의 프렌 좋게 보고, 제가 단순히 막 이렇게 막 액션 취하면서 하는데, 이게 경기를 보면은 올랜도 경기를 이렇게 눈이 안 갈 수가 없어. 진짜 수비적으로도 에너지 넘치고, 요즘에 프란츠 바그너나 벤케로도 되게 잘하고, 저는 이게 웬델 카터 주니어 같은 친구들 돌아왔을 때가 더 궁금한데, 저는 이거 올랜도의 프렌 생각하고 있고요. 양 팀의 맞대결 전적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언더를 좋게 볼 여지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언더가 약간 의심되는 거는 올랜도가 최근에 좀 득실이 많다는 점? 득점도 많고 실점도 많은 워싱턴이랑 할 때도 그랬고, 샬럿이랑 할 때도 그랬고, 덴버랑도 그렇고, 토론토랑 할 때도 그렇고, 요즘에 득실 전부 다 많아졌어. 그러니까 상대를 100점 정도로 묶고 본인들은 한 110점, 115점 정도 이렇게 하던 올랜도의 색깔이 요즘엔 조금 달라지긴 했거든요. 그래서 언더는 조금 못 믿었고, 저는 올랜도 프렌은 좀 좋은 것 같아요. 4.5 프렌이나 받았으면은 클리블랜드의 요새 조금 부진한 점, 그런 부분들을 조금 의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좀 어려워요. 말 그대로 진짜 개 망한 팀들의 대결이다. 디트로이트가 지금 16연패인가요? 17연패인가? 하여튼 연패에 늪에서 지금 빠져나오지를 못하고 있는데, 이게 디트로이트가 요즘에 보면은 그 몬티 윌리엄스가 감독이잖아. 옛날에 이제 피닉스에서 감독을 했었던 이 몬티가, 나는 좀 선수 기용이 약간 좀 이상한 것 같아. 저는 개인적으로 올 시즌에 아웃사르 탐슨이 디트로이트에서 아주 빛나는 선수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요즘에 보면은 커닝햄, 아이비, 킬리언 헤이즈 이렇게 3가드 라인업을 내세웁니다. 근데 이게요, 그 제이든 아이비가 요즘에 뭐 몬티 윌리엄스 감독이랑 뭐 사이가 안 좋다 이런 뉴스가 나오고 있는데, 원래는 커닝햄, 킬리언 헤이즈, 그리고 뭐야, 아웃사르 탐슨, 스튜어트 듀렌 이런 게 원래 주전 라인업이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이렇게 3가드 라인업을 내세웁니다. 근데 이게 제이든 아이비가 한창 잘했을 때는 괜찮았어. 근데 제이든 아이비가 최근에 3경기 동안 많이 못해요. 킬리언 헤이즈가 부상당하는 기간 동안 출전 시간 많이 받고 나름 잘했었거든요. 근데 최근 3경기 동안 제이든 아이비가 평득 6.3점에 야출 26.7%, 3점 33.3%인데, 근데 이런데도 3가드 라인업을 고수를 하고 있어. 나는 아웃사르 탐슨을 왜 안 쓰는지 잘 모르겠거든. 왜냐면 아웃사르 탐슨이 물론 뭐 야투율이나 슈팅이 좀 약하다고 하지만은 이 에너지를 상당히 팀에 더해줄 수 있는 자원이고,
오펜스 리바운드도 잘 따고 뭐 블락이나 스틸 이런 부분에서 아주 기여가 아주 큰 선수예요. 그래서 무조건 경기를 뛰고 팀의 코트 위에 있으면 무조건 도움되는 선수라고 생각하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몬티 윌리엄스 감독의 이런 로테이션이 이상한 것 같아요. 요즘 좀 보그다노비치가 복귀해서인지는 몰라도 아웃사르 탐슨의 이런 출전 시간이 많이 줄었는데 아무튼 나는 잘 이해가 안 가더라고. 멤피스는 얘기할 것도 없죠. 원래 멤피스는 요즘에 로즈를 선발로 세워가지고 그나마 조금 나아지긴 했는데 여전히 팀적으로 답이 그렇게 많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나마 요즘에 좀 득점도 많아지고 했다지만은 모란트, 스마트, 캐너드, 클라크 뭐 이런 친구들 다 지금 부상으로 빠져 있기 때문에 팀이 못 나갈 수밖에 없고 이게 이 경기 좀 어려운 것 같은데 저는 디트로이트 프렌의 언더 생각하거든요. 저는 디트로이트가 이게 이기려면은 멤피스 같은 애들 잡아야 돼. 직전 언제였지? 디트로이트가 저번에 워싱턴 한번 상대할 만 했었고 그 이후로는 뭐 레이커스, 뉴욕, 클브 이런 애들 만나면 좀 어려운 팀들 만났는데 이게 멤피스까지 못 잡으면 저는 연패가 더 길어질 것 같거든요. 근데 또 디트로이트를 가자니 요즘에 이 7인 로테이션 쓴단 말이야 거의. 로테이션도 마음에 안 들고 몬티 윌리엄스 감독이 이런 용병술이 난 좀 의심스럽더라고. 그래서 그냥 이 경기는 별로 안 가고 싶거든요 사실. 근데 뭐 굳이 간다면 나는 언더 정도? 예, 요새 멤피스가 뭐 모란트나 뭐 스마트 이런 친구도 없을 때 계속 언더 게임 하고 많이 하고 있고 그나마 이제 로즈를 선발로 올려가지고 좀 득점 볼륨이 높아지긴 했었어요. 그 전에 한 3경기 동안 91점, 89점, 97점 이렇게 넣다가 로즈 선발로 기용한 이후에는 105점, 108점, 109점 이렇게 넣고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원래 같으면 언더도 좋게 볼 텐데 그것도 좀 무섭고 그래가지고 그냥 이 경기는 거의 패스하다시피 할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디트 프렌의 언더 쪽으로 생각은 하고 있더라. 워싱턴 대 필라델피아인데 얘는 사실 그냥 쉽게 생각하려고 해요. 워싱턴이 가끔 지랄할 때가 있지. 워싱턴이 가끔 지랄할 때가 언제냐. 저번에 한번 올랜도랑 한번 잘 비볐던 직전 그 올랜도한테 125대 130으로 끝까지 비볐던 경기가 있는데 이날은 3점슛 28개 중에 13개를 꽂았었어요. 워싱턴이 보시다시피 3점슛이 35.4%밖에 안 되는데 그날은 좀 비정상적으로 많이 터졌었고 그리고 또 비볐던 경기가 미러키전. 미러키전도 128대 131까지 비볐는데 이때는 서로 많은 득점하면서 많이 서로 간에 많이 이렇게 좀 뭐랄까 시소 싸움 계속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샬럿한테도 114대 117 뭐 그랬는데 내일 건강한 엔비드가 나온다면 워싱턴의 인사이드를 유린할 수가 있지 않을까. 그리고 필라델피아는 엔비드가 없을 때도 뭐 베벌리도 그렇고 요즘에 벤치 자원들이 엄청 잘하죠. 필라델피아는요. 주전들의 넷 레이팅이 전체 6등인데 벤치가 전체 2등이에요. 2등. 이 정도로 벤치의 경쟁력도 있는 팀이고 필라델피아를 안 좋게 볼 이유가 별로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필라델피아도 요즘에 최근 10경기 동안 4승에 그치고 있거든요. 물론 상대들이 다 인디애나, 보스턴, 애틀, 부룩, 클블, 미네, 오클, 랄, 뉴올, 보스턴 다 어려운 상대들만 만났어. 근데 이제 워싱턴 같은 팀들 보약 한번 빨아야 되거든요. 저는 이거 필라델피아의 9.5 마인 보고 있고요. 238.5면은 오바 생각하고 있습니다. 필라델피아가 일단 워싱턴이 오지게 뛰는 팀이고 필라델피아가 수비도 좋지만은 예전에 비하면서 수비가 살짝 내려왔고요. 오지게 뛰는 팀 상대로 맞춰주면서 적당히 득점 많이 하고 엔비드라는 고투가에도 있고 뭐 나쁠 게 없을 것 같아요. 워싱턴이 뭐 수비가 좋은 팀도 아니기 때문에 이 경기는 그냥 좀 쉽게 접근할 것 같습니다. 애틀 대 브루클린 한번 가볼게요. 애틀랜타 대 브루클린은 이게 제가 아래쪽에 적어놓은 게 그 브루클린은 캠 토마스, 애틀랜타는 제일런 존슨의 이런 유무에 따른 거를 좀 갖고 왔어요. 이게 뭐냐면은 최근 2경기가요. 이제 캠 토마스가 복귀한 이후에요. 보면은 평균 128득점, 실점은 115점, 야투율이 50%, 3점슛이 40%입니다. 이 정도로 표본이 적긴 하지만 캠 토마스가 복귀한 이후에는 나름대로 팀이 잘하고 있다. 이건데 그 캠 토마스가 이제 결장하기 시작했던 9경기 정도 그 9경기 동안 평득이 115점이었었고요. 115점이었었고 실점은 113점. 그리고 야투율은 47%, 3점은 40%였다. 그러니까 캠 토마스가 돌아오고 나서 득점 볼륨이 오른 게 눈에 띄죠. 물론 뭐 상대가 샬럿이나 올랜도, 특히 이제 올랜도를 격파한 게 눈에 띄었는데 어쨌든 캠 토마스가 복귀하고 나서 이런 브루클린의 득점력 같은 부분이 많이 상승을 했다. 아무래도 캠 토마스는 좀 오바 쪽으로 이렇게 좀 뭐 긍정적인 신호를 보내주는 선수죠. 왜냐면 뭐 수비는 별로고 이런 득점 볼륨을 채워줄 수 있는 선수니까. 근데 캠 토마스 개인의 이런 야투율 같은 게 아주 뛰어나지는 않았는데 일단은 캠토의 그 합류 여부가 약간 오바의 이런 긍정적일 수가 있다. 그런 점을 얘기를 하고 싶었고요. 애틀랜타는 지금 최근에 제일런 존슨이 부상으로 빠져 있어요. 제일런 존슨이 외곽도 어느 정도 되고
팀의 이런 그 에너자이저로서 여러 가지 능력치를 보여줄 수 있는 선수인데, 이 지금 제가 이렇게 잡았던 4경기 동안 제일런 존슨이 결장한 경기거든요. 부상으로 제일런 존슨이 빠져있는 최근 4경기 동안 평균 116득점, 실점은 127점, 야투율이 42.7%에 그쳤고 3점이 36.3%. 뭐 3점은 이제 좀 원래 평균보다 조금 떨어진 정도인데, 일단 이렇게 좀 하락을 했습니다. 득점력이 많이 하락했고 실점은 127점가량 해주고 있다. 근데 제일런 존슨이 있었을 때는 어땠길래 그러냐면은, 제일런 존슨이 그러니까 한창 뛰던 그 제일런 존슨이 최근에 4경기 동안 결장했다 했었고, 그 전에 제일런 존슨이 한창 뛰던 5경기 정도 잡아보면은 평득이 133점, 실점이 130점이에요. 물론 이때 뭐 상대한 팀들이 인디애나, 워싱턴 뭐 이랬었으니까. 근데 뭐 뉴욕이나 필라델피아 같은 다소간의 수비적 능력도 있는 팀들 만나기도 했는데, 이가 또 인디애나, 브루클린, 워싱턴 만나가지고 막 309점도 받고 막 했었거든. 근데 제일런 존슨이 있었던 기간에는 평득도 높고 그 야투율이 50.5%, 3점은 41.4%로 공격 면에서도 많이 잘 풀렸단 말이에요. 근데 제일런 존슨이 결장한 이후에는 이런 팀의 이런 경기력도 그렇고 득점력도 많이 떨어지고 야투율도 많이 떨어졌었죠. 그래가지고 저는 일단 이거 브루클린의 프렘 바라보고 있고, 언더오버는 오바 쪽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바 쪽. 그냥 단순히 이런 유력 선수들의 출전 유무에 따라 팀이 많이 바뀐 게 눈에 들어가지고, 양팀이 저번에 그리고 맞대결 했을 때 147대 145로 레전드 경기를 펼치기도 했었어요. 이 경기가 근데 아마 제 기억이 맞다면 연장 갔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연장에서 30점이 났다지만은 30점이 안 났어도 292에서 30 빼면은 262점. 262점이 났던 레전드 경기여서 저는 일단은 오바 볼 것 같아요. 브루클린도 뭐 인사이드 수비는 되지만 뭐 아주 수비가 뛰어난 팀은 아니고, 애틀랜타도 뭐 수비 잘 안 하고 공격 일면도로 많이 하는 팀이긴 하니까, 저는 이 경기 240.5면은 오바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브루클린의 프렌도 같이 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이제 미네소타 대 샌안토니오는요, 명큐형님 어서오세요. 미네소타 대 샌안토니오는 저는 패스할 것 같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일단 웬벤야마가 돌아온 샌안토니오고, 미네소타도 아마 앤트맨이 복귀를 할 것 같은데, 이게 왜 빡세냐면은, 미네소타가 저번 맞대결도 4쿼터 때 거의 한 10점 앞서던 거를 프렌을 내줬단 말이야. 분명 뭐 인사이드 수비 좋고 그런 건 맞는데, 좀 정신줄을 놓을 때가 있어요. 4쿼터에 특히나. 미네소타가 1, 2, 3쿼터 때는 팀 net 레이팅 같은 게 전부 다 최상위권에 속하는데, 4쿼터는 그 리그 중위권밖에 안 되거든요. 그만큼 좀 이런 클러치 타임이나 막바지에 이런 좀 집중력이 아쉬운 미네소타고, 그리고 샌안토니오가요, 요즘에 원래는 이제 그 제레미 소헨을 핸들러 썼단 말이에요. 이 친구가 거의 뭐 파워포워드 체격인데 핸들러로 썼었는데, 요즘에는요 그 직전 경기 때 보면은 제레미 소헨한테 이제 리딩을 안 맡기고 켈든 존슨이나 바셀이 그 핸들링하는 빈도를 높여줬더니 소헨이 되게 잘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뉴욕한테 106대 121로 대패하긴 했지만은, 그래도 약간 좀 긍정적으로 볼만한 이런 게 있었어. 조금. 어쨌든 샌안토니오가 지금 14연패 달리고 있는데, 웬벤야마도 돌아왔고, 요즘에 좀 여러가지 샌안토니오도 팀 내부적으로 좀 변형을 많이 꾀하고 있단 말이죠. 소엔의 핸들러로 쓰러던 그런 고집을 좀 꺾기도 했었고, 그래서 앤트맨이 물론 뛰면은 좀 쉽게 갈 수도 있겠지만은, 앤트맨도 일단은 퀘셔너블이고 팀 훈련은 했다고 하더라고요, 앤트맨이. 그래서 이거 난 일반적인 시각으로 미네소타가 11.5 마인은 해주겠지, 이런 분들은 마인 가셔도 되는데, 저는 미네소타가 막바지에 이런 잘 마행권으로 있다가 좀 프렌 내줄 가능성도 조금 우려가 되고요. 226.5는 이게 저번 맞대결 같은 거 생각하면 참 어렵단 말이야. 저번에 맞대결 때는 그래도 그때 딱 227점이었거든요. 이것도 샌안토니오가 4쿼터 때 많이 비겼어. 샌안토니오가 4쿼터에만 37대 27로 10점을 쫓아가가지고 프렌이 떴거든요. 3쿼터 때 미네소타가 34대 19로 개발라놨단 말이야. 근데 언더오버도 많이 좀 뒤흔들렸었고 마헨도 흔들렸던 그런 미네소타여가지고, 그리고 기억이 좀 안 좋습니다. 이 경기 아마 패스할 것 같습니다. 다음 이제 토론토 대 마이애미. 여러가지 이런 제가 뭐 아주 그 볼드 처리를 아무것도 안 해놨는데, 수비라든지 뭐 3점 슛이라든지 여러가지로 막 눈에 띄는 게 별로 없어. 그냥 요즘에 눈에 들어오는 거는 토론토가 최근에 3점 슛이 아주 개판이라는 거. 여기 아래 보시면 토론토가 최근 5경기 동안 평득이 108점이고 실점은 110점. 약간 언더페이스라는 거고, 야투율이 44.2%, 그리고 3점 슛이 30.1%예요. 요즘에 토론토가 3점이 아주 개판이다. 그래도 토론토가 한 중하위권 정도 됐는데, 지금 3점슛 성공률이 33.7%로 28등입니다. 28등. 뒤에서 3등이에요. 뒤에서. 그래서 토론토의 약간 외곽 경쟁력이 많이 떨어진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고, 맞대결 전적을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얘네가 여태 맞대결 한 최근 몇 년 동안 많이 했는데, 최근 한 8차례? 8차례 맞대결 중에 217.5 기준으로는요, 오바가 3번, 막 3번 정도 이렇게 있다고 해요. 217.5 기준으로 오바 3번인데, 근데 그 중에 한 번,
120대 124 이거는요 연장 가가지고 오버가 난 거야. 이거 정규 시간 때는 100대 100이었거든요. 그래서 실상 얘네들이 217.5 기준으로 오버가 났던 거는 109대 114, 122대 109 이거밖에 없었다. 토론토가 홈 경기를 했을 때는요 죄다 언더였어요. 그래갖고 저는 일단은 이거 217.5 기준으로 언더 생각하고 있는데, 이게 마이애미가 최근에 아데바요가 결장하고 있거든요. 내일 경기도 아데바요가 지금 아웃으로 떴는데, 그래갖고 뭐 토마스 브라이언트나 올랜도 로빈슨 이런 친구들이 인사이드 책임지고 있고 케빈 러브가 또 4번으로 뛴단 말이야. 근데 이러면요 매치업 헌팅에 당할 수밖에 없어. 일단은 엄청 느린 수비수고 뭐 리바운드 능력이 조금 있다고 하지만은 마이애미 인사이드가 그야말로 붕괴된 상황입니다. 붕괴된 상황. 그래서 저는 이거 토론토가 뭐 3점슛 경쟁력이 별로 없는 팀이라고는 하지만은 저는 이거 일단 토론토 쪽을 좋게 보고, 토론토의 부진한 3점슛과 그리고 양 팀의 맞대결 전적 이런 걸 고려했을 때는 저는 언더 쪽 생각해 볼게요. 토론토 입장에서는 이거 버틀러만 좀 틀어 막으면은 아누노비라는 좋은 수비수도 있고, 토론토 입장에서는 마이애미 인사이드라는 확실한 공격 루트도 있고 그런 좀 빡빡한 경기가 될 거라 생각해가지고 저는 217.5면 언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시카고 대 샬럿. 시카고가 이것도 아마 저는 패스할 것 같긴 한데, 시카고가 여전히 전반에는 쳐봤고 후반전에 이렇게 역전하는 그런 그림을 많이 보여주고 있어요. 시카고가 최근 10경기 동안 단 한 번도 전반전에 승리한 적이 없습니다. 제가 여러 번 말했었죠. 시카고의 그 전반전 득점력이 아주 개판이다. 최근 한 10경기 동안 전반전에 33대 50, 33대 48, 40대 50, 53대 65, 39대 50, 48대 62, 55대 63, 50대 69, 49대 55, 53대 61. 이렇게 전반전에 그냥 개털리고 시작해요. 근데 전반전에 개털렸는데 이렇게 했는데 역전한 경우가 3번이나 되거든요. 10점 차에서 역전, 6점 차에서 역전, 8점 차에서 역전. 특히나 최근 2승 미러키랑 뉴올전이 전부 다 역전승이야. 전반전에 개털렸는데. 근데 그 와중에 시카고는 라빈이나 데로잔 이런 애들이 결장한 빈도가 되게 높았습니다. 제가 시카고를 진짜 알 수가 없는 게, 분명히 이 팀에서 얼굴이라고 할 만한 선수가 라빈, 데로잔, 부세비치인데 부세비치는 계속 나오고 있고 라빈이나 데로잔이 없을 때가 경기력이 더 좋아. 그 코비 화이트 같은 친구들도 되게 잘하고 있고 패트릭 윌리엄스 요즘에 정신 차렸거든요. 그리고 아이오 도슨무라든지 드러먼드도 오히려 벤치 타임 때 잘하고 있고, 미러크에서 뛰던 친구 있거든. 자본테 카터? 제이본 카터? 그런 벤치 타임의 경쟁력이 시카고가 꽤 좋아요. 그래서 일단 시카고는 좀 분석하기 어려운 팀이다. 그리고 샬롯도 원래는 약간 오바팀 느낌에다가 3점은 되게 별로였었고 페인트존 득점이 많은 팀이었었거든요. 뭐 드라이브라든지 인사이드 득점 이런 게 많은 팀이었는데, 요즘에 샬럿이 페이스도 많이 다운되고 3점이 엄청 올랐어요. 지금 3점이 리그 12 정도로 좋아요. 원래는 샬럿이 뒤에서 3등 팀이 레이커스, 포틀, 샬럿 이런 팀이었거든. 근데 샬럿은 지금 리그 전체에서 3점 슛 10번째로 잘 넣고 있어요. 그만큼 라멜로 볼이 나가고 나서 팀 색깔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뭐 그 가운데는 PJ 워싱턴 대신에 마일스 브리티스를 선발로 쓰는 것도 있고 막 여러 가지 요소가 있을 것 같은데, 샬럿이 경기 스타일이 많이 바뀌어가지고 분석이 더 어려워졌어요. 그래서 저는 이 경기는 좀 한번 또 피하려고 합니다. 제가 오늘 패스하는 경기가 많은데, 근데 이렇게 좀 갑자기 많이 바뀌고 하면은 지표로 삼기가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경기도 일단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휴지 대 오클인데요. 와, 이 경기도 좀 재밌을 것 같긴 해. 양팀 다 되게 어린 팀이고, 그리고 특히나 우도카 감독이 휴스턴을 이런 벤블리, 그린, 브룩스, 자바리 스미스 주니어, 센군 이런 멤버로 뭐 거의 리그 최고급의 수비팀을 만들어냈다. 그게 참 눈에 들어오는데, 휴스턴이 한 시즌 만에 좋은 팀으로 변모를 했었죠. 어리고 단단한 공수 양면에서 발전한 두 팀 간의 대결이다. 이게 참 어울리는 말 같은데, 휴스턴은 다소간의 언더팀 느낌이 있고 오클라호마는 좀 속도감이 있고 에너제틱한 모습이 많이 눈에 띕니다. 근데 일단은 저는 눈에 들어오는 거는 오클라호마의 공수 균형이 매우 좋다. 그리고 특히 상대의 야투 시도를 양팀 다 잘 저지를 해요. 오클라호마는 상대의 야투를 2번째로 저지를 잘하는 팀이고, 휴스턴은 그 4번째로 저지를 잘하는 팀이란 말이에요. 그만큼 수비가 좋은 팀들 간의 대결인데다가, 수비가 좋은 팀들 대결이면서도 뭐 마찬가지로 오펜시브 레이팅도 오클라호마는 5등으로 좋고, 휴스턴은 오펜시브 레이팅 어쨌든 양수예요. 플러스예요, 플러스. 음수는 아니고. 그래서 좀 어렵기는 한데, 저는 일단은 오클라호마가 현 시점에서는 조금 더 좋은 팀이라고 보이기는 한 것 같아요. 오클라호마가 전체 3점슛 1위에다가 야투율도 지금 4등에 뭐 평득도 4등에다가 막 공격적인 부분에서 오클라호마가 일단 앞서고, 수비적으로도 꿀릴 게 없고 요즘에 보니까 그 신이나 누가 탈까 이 배당에서 홈그랜이 웬베냐마를 앞질렀다고 하더라도, 아무래도 웬베냐마는 좀 팀이 약간 웬베냐마의 발목을 잡는 느낌이고,
홈그랜과 오클라호마는 같이 상승하는 느낌이라 그런지 몰라도 공격 효율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그리고 홈그랜도 나름대로 수비에 기여하는 부분도 꽤 있고 이래서인지는 몰라도 오클라호마 팀 자체가 요즘 페이스가 상당히 좋죠. 저는 이거 오클라호마의 마행 생각하고 있고요. 언더오버는 조금 고민이 되는데, 근데 최근 들어서 휴스턴이 다소간에 좀 많은 득점할 때도 있었고, 특히 덴버와의 경기가 그랬었죠. 덴버와의 경기에서 124 대 134 아주 많은 득점을 하기도 했었고, 그 전에 댈러스전도 115 대 121 그런 경기였었거든. 그래서 오클라호마의 페이스가 상당히 빠른 팀이고, 여러 가지로 인사이드 드라이브인도 많이 하고 외곽도 많이 잘 터지는 팀이고, 여러 가지로 오클라호마의 공격 루트가 다양하다. 저는 일단 오바 쪽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댈러스 대 유타. 댈러스 대 유타는 이거는 결장자를 좀 많이 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댈러스 입장에서는 아직도 어빙이나 그랜트 윌리엄스가 퀘셔너블이고 팀 하더웨이 주니어가 퀘셔너블이다. 제가 팀 하더웨이 주니어가 댈러스의 언더오버에 미치는 영향이 거의 한 20점가량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팀 하더웨이 주니어가 지금 퀘셔너블인데, 일단은 내일 팀 하주가 예를 들어 나온다 그러면 오바 쪽 좋게 볼 거고, 만약에 안 나온다 그러면 언더 쪽을 조금 더 좋게 볼 것 같거든요. 일단은 팀 하더웨이 주니어의 출전 유무가 상당히 중요하고, 유타가 일단 원정이죠. 홈 유타는 진짜 여러 가지 변수가 많은데 원정 유타는 일단은 별로예요. 원정 유타는 일단은 조금 약간 좀 하찮게 봐도 돼. 원정 유타가 최근 10경기 동안 1승 9패거든요. 그 1승도 이제 멤피스 같이 이런 핫바리 팀이랑 붙어서 이긴 거고, 포틀랜드한테도 지고 또 멤피스한테 한번 지기도 했었고요. 원정 유타는 일단 별로 볼 게 없습니다. 홈에서는 유타가 막 뉴욕 같은 팀 잡고 그랬었는데, 일단은 내일도 지금 마카넨이 결장입니다. 마카넨이 없었던 5경기 동안에 유타가요, 평득이 103점, 실점이 106점이에요. 그리고 이 기간 동안 야투율이 42.2%, 3점 슛은 33.3%였다. 근데 이제 마카넨이 있는 기간 동안은 어땠냐? 그냥 마카넨이 그 전에 뛰었던 기간 전체로 살폈을 때는, 한 15경기 정도 살폈을 때는 평득이 114, 실점이 122, 말 그대로 언더오버가 한 해가 땅 차이죠. 그리고 야투율이 45%로 3% 상승, 3점슛도 36%로 3% 상승, 이렇게 마카넨이 있고 없고가 유타의 언더오버나 이런 그 득점력 이런 부분에 상당히 큰 차이를 보이더라. 이런 게 눈에 띕니다. 그래가지고 이 경기는요, 유타는 일단 마카넨이 없기 때문에 약간 언더페이스가 있을 것 같더라. 근데 상대가 또 댈러스죠. 댈러스라고 하면은 인사이드 약하고 리그에서 이제 좀 오바 느낌이 많이 있는 팀인데, 이 댈러스도 팀 하더웨이 주니어가 뛰냐 안 뛰냐가 좀 차이를 가릴 것 같다. 근데 직전 댈러스가 어빙도 결장하고 팀 하더웨이 주니어도 결장했던 오클라호마전에 이날 돈치치가요, 트리플 더블을 했는데 리바운드도 15개, 어시스트 18개를 했어요. 그래갖고 혼자 북치고 장구치고 하게 냅뒀더니 돈치치 개인의 힘으로 120점을 내더라. 그랬어가지고 이날 데릭 라이블리 주니어도 야투 엄청 잘 넣고 대존주도 24점에다가 막 많이들 터졌거든. 돈치치 혼자서도 어떻게 보면 팀을 잘 이끌긴 이끌더라. 이런 것도 눈에 보여요. 그래서 저는 이거 팀 하더웨이 주니어나 어뱅이 결장하더라도 댈러스가 돈치치 개인의 힘만으로도 유타를 일단 격파할 수 있는 그런 자질을 갖춘 선수라고 생각을 하고, 솔직히 말해서 그렇게 되면 언더오버도 조금 무서울 수 있겠다. 만약에 내일 댈러스가 결장이 없다 그럼 마에는 쉬울 것 같고, 언더오버는 조금 오바로 틀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유타의 원정 유타 이런 게 얼마나 못 쫓아올까 이런 것도 무섭긴 한데, 왜냐면 최근에 유타가 원정 4경기 중에 99점, 105점, 91점, 90점 내면서 다 졌거든. 좀 상대가 댈러스니까 그나마 좀 득점 많이 나지 않을까 싶기는 한데, 일단 이거는 멤버를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저는 일단은 댈러스의 그런 승패 쪽만 좋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언더오버는 좀 어려워요, 지금 제 생각으로. 마카넨이 없는 기간 동안에 이런 성적들이 보여주고 있어가지고. 골스 대 포틀은요, 와 이거 근데 기준점이 12.5에다가 224.5인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 딱 기준점 봤을 때, 와, 이거 풀의 개꿀인데?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왜냐면 요즘에 포틀이 잘하거든. 근데 보니까 포틀랜드가 내일 에이튼도 다우스풀, 그랜트가 아웃. 이래가지고 인사이드가 지금 개판입니다. 포워드랑, 그러니까 프론트 코트가 아주 약해요. 너무 약해. 그래서 일단은 골스의 마헨이나 오바 쪽을 볼 것 같은데, 오바를 보는 거는 포틀랜드의 인사이드가 개판이고, 앞선 라인, 브록던이나 샤프, 그리고 스쿠데슨도 이제 요즘에 좀 벤치로 많이 나오는데, 좀 앞선 경기력은 있는 반면에 인사이드가 개판이다. 그럼 수비가 상당히 어려울 거고, 포틀랜드가. 그러니까 가늠이 안 돼요, 약간. 포틀랜드가 여러 가지로 오펜시브 레이트 지금 최근에 꼴찌에다가 이런데, 지금 여기 제가 갖고 온 것처럼 포틀랜드가 최근 6경기 동안 평득이 110점, 실점이 109점이다. 최근 6경기가 뭐냐면은 이제 브록던이랑 스쿠네슨이 복귀하고 나서 이렇게 좋은 행보를 보이고 있었거든요. 야투율 45.4%, 3점이 41%예요. 최근에 3점이 많이 이제 좀 좋아진 포틀랜드였는데, 근데 그 전에 6경기. 이건 뭐냐면은 브록던이랑
그 핸더슨이 결장했던 그 기간 동안 평균이 101점, 실점이 117이었어요. 그야말로 개판팀이었단 말이야. 이랬던 포틀랜드가 최근에는 좋아졌다는 소리고, 한창 이제 시즌 초반 브록던도 이제 막 뛰고 할 때 시즌 초반에는 포틀랜드가 제 색깔이 없었어요. 3점슛도 굉장히 약하고 야툴도 별로고, 그러다가 핸더슨이랑 브록던 나가니까 아주 팀이 개판이 됐죠. 이런 수비적인 색깔조차 잃어버렸었어. 그랬는데 최근에 이제 얘네들이 돌아오고 나서 팀이 좀 정비가 되니까 팀이 구색에 갇혔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것 때문에 포틀랜드의 플랜을 보려고 했는데 내일 경기는 인사이드가 개판이 났다. 그랜트도 없고 에이튼도 다 풀이고 이러면은 예상이 힘들죠. 그래서 이거는 그냥 저는 안 갈 것 같은데, 굳이 따지자면 골스의 마인에다가 오바볼 것 같긴 하거든요. 근데 추천 안 하고 싶어요. 그냥 뭐 크리스폴도 돌아온다고 하고 골스가 이제 풀라인업에다가 여러 가지로 괜찮을 것 같긴 합니다. 위긴스가 퀘스천어블인 게 조금 걸리고, 요즘에 보면 뭐 모제스, 무디라든지 쿠민가도 정신이 좀 차렸거든요. 그래서 골스가 좋기는 좋은데 이거 포틀랜드 인사이드 친구들이 어떻게 할지 나 아예 가늠이 안 돼. 자바리 워커 듀오 블레스 저는 쟤네 모르거든요. 일단은 포틀랜드의 이런 최근의 흐름이 좋았지만은 인사이드가 이렇게 개판이라면은 아주 모든 거를 이제 좀 백지 상태에서 시작을 해야 된다. 자, 그리고 다음 이제 마지막으로 LA 클리퍼스 대 덴버 경기인데요. 저는 이거 일단은 덴버를 좋게 보는 게 뭐냐면은 맞대결 지표예요, 맞대결 지표. 클리퍼스가 물론 이제 하든을 데려오긴 했지만은 아직까지는 하든을 데려온 효과를 오롯이 못 보고 있단 말이죠. 시즌 초반에 여기 아래 보면은 하든이 없던 한 6경기인가? 그 기간 동안 평득 121점, 실점 109점, 야투율이 50.7%, 3점슛 42%로 아주 기가 막히게 클리파가 잘 나갔었어. 근데 워낙에 이게 좀 비정상적으로 높다 보니까 결국에는 내려갈 수밖에 없긴 했는데, 그리고 이제 하든이 오고 나서 14경기를 치렀잖아요. 하든이 오고 나서 첫 11경기 동안, 이때는 그러니까 약간 좀 웨스트브룩도 같이 세우고, 그러다가 테런스맨이랑 하든을 선발로 세우고 막 이랬다가, 그러다가 최근에 또 하든한테 이런 핸들링 맡기고 막 이렇게 여러 가지 변화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 11경기 동안은 팀이 평득 107점, 실점 108점, 야투율도 44.6%, 3점 32.5%로 매우 안 좋았던 기간이 있었어요. 근데 최근에는 이제 하든한테 비로소 핸들링을 맡기고 하다 보니까, 하든이 뭐 직전 경기는 보면은 인사이드 드라이브인도 많이 하고 원래 하든 느낌이 많이 났었어요. 최근 3경기 동안 득점 119점, 실점 116점, 야투율 48.9%, 3점도 39.4%로 클리퍼스가 다시 상승세를 찾고 있단 말이에요. 오, 클리퍼스가 많이 살아났네, 이런 생각은 들어요. 드는데 이게 덴버가 일단 풀라인업이고 머레이도 돌아오고 이제 고든도 거의 뛸 가능성이 높죠. 물론 지금 덴버가 벤치타임 경쟁력이 많이 악화된 상태이긴 해. 그러긴 한데 덴버가요, 맞대결 8전 전승이다. 8전 전승. 그게 제일 눈에 들어오죠. 왜냐면은 클리퍼스가 하든이 왔다고는 하지만은 내어준 에셋도 많고 윙자원들을 많이 내줬으니까. 윙자원들을 너무 많이 내줬고 클리퍼스가 아주 이게 출혈이 없는 게 아니거든. 반면에 덴버는 벤치타임은 좀 약해졌지만은 어쨌든 선발 로테이션은 다 지켰다. 최근 이제 폴 조지랑 카와이가 클리퍼스의 주축을 구성한 지가 꽤 됐는데, 그 기간 동안 덴버를 만나서는 전부 다 졌다 이거예요. 최근 8번의 맞대결에서 8전 전승이고요. 마지막으로 이겼을 때 87대 85로 겨우 이겼어. 그 맞대결 기간 동안에 오바도 조금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내일 경기 언더오버보다는 덴버의 풀행 같은 거를 좋게 볼 것 같은데, 클리퍼스가 요즘에 좋다고는 하지만은 이 풀 완전체 덴버는 조금 빡세지 않을까. 그리고 덴버가 원정에서는 안 좋은 편이잖아요. 올 시즌에 보면은 홈에서는 9승 0패인데 원정은 5승 7패다. 원정 덴버는 조금 못 믿지 않겠냐 이럴 수도 있는데, 맞대결 지표가 얘기를 좀 해주다 보니까 맞대결에서 덴버가 원정에서도 3번 원정을 갔는데 3번 다 이겼다. 저는 일단은 덴버 풀에다가 언더 쪽으로 생각해 볼게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경기도. 내일 그러니까 느바가 쉽지가 않아, 전체적으로. 비아레알 대 마카비 하이파는 그렇게 막 큰 비중은 안 둘 것 같습니다. 그냥 얘네들은 현재 지금 뭐 조 상황이라든지, 왜냐면은 여기 이제 유로파가 지금 4라운드 정도 진행이 됐잖아요. 그래서 현재 조 상황 같은 거 보면은 얼추 좀 사이즈가 나와. 왜냐면은 보시다시피 이렇게 마카비 하이파 같은 경우는요, 마카비 하이파 같은 경우는 이미 0승 1무 3패로 승점 1점에 그치고 있고, 남은 2경기에서 승점 7점을 벌어들여도 어차피 상위 라운드 진출이 안 됩니다. 그래가지고 일단 마카비 하이파는 거의 뭐 기대를 접은 상황이고, 비아레알 입장에서는 이미 한 경기를 덜 치렀는데, 비아레알이요, 저기 렌과의 경기에서 홈에서 1대0으로 홈에서 1대0으로 앞서는 바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만약에 오늘 승점 3점을 추가하게 되면은 상대 전적에서 렌한테 앞서는 조 1위를 가게 됩니다. 유로파 리그 같은 경우는 이런 득실이랑 관계없이 맞대결 전적이 우선이어가지고 비아레알이 오늘 경기 일단 승점 3점 벌어들이면 렌을 제치고 1위로 올라서게 됩니다. 비아레알 입장에서는 오늘 리그 최하위에 위치해 있고 그렇게 막 동기부여가 마땅치 않은 마카비 하이파를 상대로 승점 3점을 벌어들이면 상당히 좋은 경기가 되겠죠. 그래서
뭐 렌과의 최종전, 물론 이제 뭐 최종 경기가 이제 최종전이 렌 원정이에요, 비아레알이. 그래서 쉽지는 않을 테지만은 일단은 그 경기에서 최소한 무승부만 거둬도 비아레알 입장에서는 조이리 진출이 확실시 되기 때문에 일단은 오늘 경기 승리함으로써 렌한테 이런 승점 우위를 그 순위 싸움에서 우위를 가져오는 거를 마지막 이제 홈 경기에서 또 취득하는 게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최근에 이제 마카비 하이파가 이스라엘 팀답게 이제 여러 가지 좀 전쟁 등의 이유로 좀 여러 가지 힘든 점이 있긴 있어요. 뭐 본인들의 홈 경기 같은 것들도 보니까 마카비 하이파가 리그 홈 경기는 아직도 이스라엘에서 하더라고. 근데 이런 유럽 대항전 같은 경우는요, 그 키프러스에서 합니다. 키프러스의 라르나카라는 곳에서 하던데, 뭐 그렇게 유럽 대항전 어렵게 치르고 있는 마카비 하이파고 그래서인지는 몰라도 좀 여러 어려움이 있는데, 보니까 마카비 하이파에 소속된 외국인 선수들은 전쟁 났다고 따로 안 나가고 경기 계속 뛰더라고요. 보니까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는 외국인 선수들이 다 이제 리그 경기 같은 거 안 뛰고 좀 나가고 그랬었는데, 마카비 하이파는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시나 지금 유로파에서 이렇게 좋지 않다. 그래서 저는 그냥 좀 쉽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냥 비아레알의 일반 승사이드는 저는 볼 것 같고요. 마헨이나 햄무 같은 거 도전해볼 한 것 같아요. 비아레알도 좀 종종 이 로테이션도 돌리는 편이고, 물론 지금같이 홈게임이고 이 진출의 중요한 경기, 반드시 오늘 승리를 해야지 조이리를 갈 수 있다는 점,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주전 내보낼 것 같기도 한데, 일단은 비아레알 입장에서는 오늘 경기 승리하면 1위를 탈환할 수 있다, 이런 점들 때문에 저는 일단 승리는 깔고 갈 것 같고요. 비아레알이 지금 유로파 리그에서 승리들 보면은 3승을 하고 있는데 3승이 전부 다 햄무였어요. 햄무. 그나마 이제 오늘 경기가 조금 쉬운 홈 경기고 쉬운 상대라고 볼 수는 있는데, 마힌이나 햄무 둘 다 노로봄직하다, 이 정도만 말씀드릴게요. 셰필드가 이제 워낙에 리버풀이랑 견줄 만한 상대가 안 됩니다. 지금 셰필드가요, 올 시즌에만 그 5대0 이상으로 패배한 숫자가 3번이고요. 이 숫자가 이제 셰필드가 그 한 40년 전, 거의 한 50년 전이에요. 75, 76 시즌에 5대0 이상 패배를 한 시즌에 4번을 당했는데 그 이후로 최초라고 합니다. 지금 뭐 리그 절반도 안 지났는데 3번이면은 5대0 이상 패배가 3번이면은 상당히 저조한 출발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역시나 승격팀답게 별로 안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고, 그래도 벌리는 최소한 이런 리스크 있는 축구를 하면서 뭐 실점도 많지만은 그래도 당당하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셰필드 같은 경우는요, 여러 가지 점에서 아주 좀 EPL 수준에 어울리지 않는다. 왜냐면은 셰필드가 리그에서 가장 적은 슈팅 숫자를 보이고 있어요. 121개 슈팅으로 리그에서 가장 적고, 그리고 슛 허용한 거랑 유효 슈팅을 맞은 거는 리그 최다예요. 그만큼 위기는 많이 맞는데 얘네들이 밟으면 꿈틀하는 거는 그렇게 위협적이지 않더라. 그래서인지도 몰라도 지금 뭐 리그 테이블에서 엊그저께 이제 벌리한테 이렇게 개쳐맞기도 하고 최하위에 있는 게 이상하지가 않아요, 전혀. 리버풀과의 맞대결에서는 5전 전패예요. 5전 전패. 다만 이제 조금 리버풀 입장에선 살짝 껄쩍지근한 거라면은, 리버풀이 지금 강등권 팀들의 원정 경기에서 최근에 2무 2패로 부진했다는 점입니다. 2무 2패로. 그런 점은 조금 걸리긴 걸리는 것 같아요. 리버풀이 최근에 이제 올 시즌 말고 올 시즌 전체로 봐도 아마 원정 경기 성적이 그렇게 좋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리버풀이 지금 9승 3무 1패로 리그 2위인데 원정만 봤을 때는 2승 3무 1패로 안 좋아요. 홈에서는 7전 전승인데 원정만 봤을 때는 2승 3무 1패입니다. 그리고 이 기록을 조금 더 넓게 바라보면은 원정 5승 6무 1패예요. 최근에 지난 시즌 기록까지 포함하면은 그렇게 뭐 원정 경기에서 승리가 많지는 않다. 더구나 그 원정 제가 아까 2승 3무 1패라고 했는데 최근에 3무 1패로 부진합니다. 3무 1패. 지금 3연무 달리고 있기도 하고, 리버풀이 2020년에 원정 경기에서 4연무를 한 적이 한 번 있더라고요. 그 이후로 가장 뭐 좋지 않은 이런 뭐랄까 무슨 기록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근데 왜 이런 것들이 있는데 여러 이런 리스크들이 있긴 한데요. 근데 경기력 면에서 리버풀이 이런 리스크가 있다지만 어디까지나 최근에 뭐 경쟁력 같은 건 좋게 보입니다. 저는요. 뭐 맨시티한테 비겼던 것도 있고 여러 가지로 좋은 모습 많이 보이긴 하는데, 이건 그냥 저는 셰필드를 좋게 볼 여지가 별로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물론 셰필드가 뭐 직전 경기에 뭐 벌리한테 5대0 쳐맞고 좀 분위기 쇄신해갖고 잘할 수도 있지 않겠냐, 그런 것도 있긴 하겠지만 그것까지 내다보기는 힘들고 그건 너무 좀 감정적인 영역이기 때문에, 네, 저는 그냥 경기력만으로, 특히나 리버풀은 공격력 면에서는 진짜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팀이지 않습니까? 저는 리버풀이 공격력은 맨시티랑도 비견되는 수준이라고 생각해가지고, 이렇게 슛도 저조하고, 그러니까 밟으면 꿈틀하지도 않고 슛 허용이나 유효신도 많이 쳐맞는 셰필드라면은 리버풀이 조금만 이게 날에 가다듬으면은 저는 마헨 충분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 리버풀의 1마헨도 보고 2.5 마헨조차 한번 욕심내볼 만하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이제 맨유 대 첼시, 리그 라이벌 팀들 간의 대결인데요. 일단은 보시다시피 맞대결 전적이 눈에 많이 들어옵니다. 맞대결 전적이 EPL에서 최근에 맨유가 4대1로 대파를 한 적이 있어요. 작년에 이제 맨유의 홈 기록이 어마무시했었죠. 맨유가 작년에 홈에서 개막전 브라이튼한테 패배한 이후로 15승 3무가 그랬어요. 그 정도로 홈 성적이 기가 막혔는데 올 시즌은 아주 다르죠. 어쨌든 뭐 작년에 첼시를 4대1로 팰 정도로 좋은 기록이 있었고, 근데 그 전에 맞대결에서 이렇게 무승부가 굉장히 많았다. 제가 오늘 메뉴 경기를 무승부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일단 뭐 그 전에 몇 가지 얘기를 하면은, 메뉴는 일단은 에릭센이나 카세미루, 말라시아, 리산드로 마르티네스 이런 친구들이 다 결장을 할 것 같고, 마운트가 이제 복귀를 한다고 해요. 근데 메이슨 마운트가 첼시에서 뛰는 2년 동안은요, 찬스 메이킹이 145개로 그 기간 동안 리그에서 5번째로 많았다고 해요. 막 손흥민이나 뭐 다른 선수들, 베나시리선, 하여튼 뭐 그런 친구들이랑 더불어서 상당히 이런 찬스 메이킹의 도 같은 선수였다. 하지만 메뉴에 와서는요, 메뉴에서는 8경기 출전해가지고 찬스 메이킹이, 인필드 찬스 메이킹이 3번밖에 안 돼요. 3번밖에. 그리고 지금 메뉴의 이제 공격수, 마커스 레시포드가 작년에는 아주 잘했잖아요. 근데 제가 저번에도 레시포드가 올 시즌에, 레시포드도 그렇고, 메뉴의 공격수들이 전반적으로 골수도 그렇고, 이런 메뉴의 이제 딱 골캐터라고 불릴만한 선수가 별로 없다. 특히나 레시포드가 이제 굉장히 작년에 비해서 아주 좀 부진한 편인데, 출전한 경기 중에, 연속은 아니고요, 10경기에서 무득점이었고, 그 골 기대값, 페널티킥을 제외한 골 기대값이 3.9점인데, 그러니까 레시포드가 올 시즌 맞이한 이런 골 기회에서는 최소한 거의 한 4골 가까이는 넣었어야 했다. 3.9골이니까 4골 가까이 넣었어야 했는데 1득점에 그쳤어요. 13번의 출전에서 유효 슈팅이 9개에 그쳤다. 좀 좋은 슈팅도 많이 못 날리고 하니까 당연하게도 이런 골 기록이 좋을 수가 없겠죠. 근데 이제 첼시 같은 경우는요, 첼시가 이제 포체티노를 선임한 이후에 원정에서 3승 1패를 달리고 있습니다. 이제 또 오늘 올드 트래포드 원정이니까. 근데 그 이전, 포체티노 선임 후에는 원정 3승 1패인데, 그 이전 16경기 동안요, 2승 5무 9패에 그쳤어요. 이만큼 원정 기록이 안 좋았던 첼시인데, 포체티노가 오고 나서는 다소간에 나아졌다. 근데 또 이 포체티노 개인적으로는요, 메뉴한테 초반에 뭐 토트넘 감독도 했었으니까 메뉴한테 3무 3패로 고전을 하다가 이후에 4승. 그래도 초반에 뭐 사우스햄튼 감독 시절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좀 고전 좀 하다가 4승으로 조금 이렇게 돌아섰다고 하네요. 그리고 요즘에 첼시가 최근에 스털링의 폼이 상당히 좋은 편인데, 근데 이 스털링이 커리어 통산 메뉴 상대로 24경기 무득점에 그치고 있다고 해요. 메뉴가 무리뉴 감독 시절에 첼시한테 한번 패했었고, 그 이후로는 첼시한테 4승 7무로 강했다고 합니다. 이제 바깥에 있는 맞대결 기록 한번 보려고 하는데, 마지막으로 패했던 게 이때라고 해요. 메뉴가 17년도 11월 이후로는 첼시한테 리그에서 진 적은 없었다. 뭐 4승 7무라고 합니다. 그리고 첼시는요, 리그에서 2013년 이래 올드 트래포드에서 승리가 없다. 첼시가 2013년 아까 봤던 이때 13년 5월 6일 이때 리그에서 올드 트래포드에서 한번 승리를 했던 이후로 한 번도 올드 트래포드에서 승리한 적이 없었다. 리그에서는. 네, 보시다시피 이렇습니다. 종종 홈에서는 많이 이기고 하는데,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원정 가서는 리그에서 승리한 적이 없었다고 해요. 이거 FA컵이고 승리한 것도. 그래서 그 기간 동안 6무 4패래요. 6무 4패. 첼시가 막 갑작스럽게 메뉴 상대로 승리할 가능성이 높지는 않아 보인다. 그리고요, EPL 시대 이후에, 그러니까 이제 EPL이 한 90년대 초반부터 시작이 됐잖아요. EPL 시대 이후에 맞대결에서 가장 많은 무승부가 터진 팀들이 이 첼시랑 메뉴라고 합니다. 26번으로 가장 많대요. 맞대결에서. 맞대결 스코어 중에 0대0이 7번인데, 이 0대0 7번은 아스날과 토트넘이 똑같이 0대0 7번이었다고 해요. 그만큼 메뉴랑 첼시가 많았을 때도 0대0이 많이 터졌다. 그리고 1대1 총 14번. 1대1이 총 14번이래. EPL 맞대결을 여러 팀들이 많이 했을 거예요. 메뉴가 뭐 첼시랑도 붙고, 뭐 아스날이랑 붙고, 리버풀이랑 붙고 많이 했을 텐데, 근데 EPL 맞대결을 펼친 팀들 가운데 이 1대1 스코어가 첼시랑 메뉴가 14번으로 가장 많대요. 그래서 이렇게 0대0이나 1대1 무승부만 21번이고, 어쨌든 맞대결에서 무승부가 26번으로 가장 많은 팀들이다. 그래서 저는 일단 이런 기록들 때문에 무승부를 좋게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경기가 일단은 메뉴 홈이기도 하고, 앞서 말씀드린 바처럼 그 첼시가 올드 트래포드 기록이 워낙에 안 좋아요. 그래서 저는 이 경기 메뉴 프렌의 무에 언더 막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다만 요즘에 메뉴가 워낙에 개판이다, 이런 것들은 당연히 생각해야겠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메뉴 프렌을 좋게는 볼 것 같아요. 최근에 뭐 메뉴가 못하고 자시고 뭐 그런 걸 떠나서 이런 기록상의 이유들 때문에 첼시도 못하는 건 마찬가지니까. 이제 주중 경기 같은 거 말씀드리면요, 첼시가 주중에 메뉴를 만났을 때는 2승 5무 1패로 일단 뭐 무승부도 많았고 2승 5무 1패였다. 그렇게 나쁘진 않아요, 주중에 메뉴 만난 게. 하지만 첼시가 최근 주중 게임에서 1승 3무 6패로 못한다고 합니다. 그나마 최근에는 1승 5패예요. 5패.
최근에 주준 게임이 너무 별로인 첼시다. 지난 시즌 4위 안에 들었던 팀들한테 3무 4패로 앉았다고 합니다. 뭐 직전 이제 4대1로 뉴캐슬한테 깨졌던 거 있고, 메뉴도 작년에 이제 4위 안에 들었던 팀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이런 리그 상위권 팀들, 작년에 좋은 기록을 보였던, 좋은 성적을 보였던 팀들한테 약했던 첼시였다. 이런 것도 생각하면은 아무리 메뉴가 요즘 흔들린다고 한다지만은 첼시의 승리를 보긴 좀 힘들지 않나. 메뉴의 플랜이나 이런 것도 좋게 보고, 아무래도 좀 안정성을 추구한다면 저렇게 갈 것 같고요. 무승부 좋게 보고, 그리고 무승부가 뜬다면은 0대0 7번, 1대1 14번이라고 하니까 26번의 무승부 중에서 그럼 저득점 가능성도 꽤나 있겠다. 그래서 언더도 좀 좋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이거 빌라의 이런 기록을 지금 눈에 보이시는 게 이게 빌라의 홈 경기 기록이에요. 빌라가 지금 EPL에서 홈 13연승 중이거든요. 이 기록이 그 아스톤 빌라가 이제 또 오래된 팀이잖아. 1903년 14연승 이후 최장이다. 뭐 23연승보다 긴 기록이 있었네요. 빌라 홈 그 연승 기록이. 근데 이 빌라가요, 맨시티한테요, 리그에서는 맞대결에서 13전 무승이에요. 13전 무승. 여기 보시면 왼쪽에 이제 프리미어 리그 써 있는 건 보시면 되는데, 맞대결에서 아스톤 빌라가 맨시티한테 굉장히 약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승리했던 게 13년. 2013년에 마지막 승리했으니까 지난 10년 동안 리그에서 맨시티한테 굉장히 약했었다. 뭐 이런 소리가 되는 거고, 그 기간 동안 2무 11패였는데 그 11패 중에는 7만 4햄무였다고 해요. 그리고 홈에서는 2무 5패였는데 5패 가운데는 3만 2햄무. 맨시티한테 너무 안 좋았어. 그게 이제 조금 아스톤 빌라에는 걸리는 점이고, 요즘에 이렇게 홈에서 좋은 기록을 보이는 와중에 맨시티라는 검을 상대를 하더라. 이런 부분들이 조금 이제 아스톤 빌라 입장에서는 이런 기록을 이어나가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암초를 만난 셈입니다. 반면에 근데 맨시티도요, 지금. 맨시티도 지금 이래요. 리그에서는 지금 3무에 빠져 있습니다. 물론 상대들이 첼시, 리버풀, 토트넘 매우 좀 강력한 상대들을 만난 거긴 했었어요. 어쨌든 리그에서 지금 3무로 3경기 연속 무승에 빠져 있고, 빌라도 역시나 특히나 홈빌라 만만치 않죠. 그리고요, 이 경기에서는요, 로드리가 또 못 나옵니다. 로드리가. 맨시티 제가 저번에 한번 로드리가 뛸 때와 안 뛸 때 맨시티를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거든요. 그걸 한번 말씀드리면요, 로드리가 뛰는 맨시티는요, EPL에서 73전 56승 12무 5패. 물론 여기엔 최근 3무도 포함된 거예요. 73전 56승 12무 5패를 달려가지고 승률이 76.7%입니다. 근데 이거는 로드리가 뛸 때고요. 로드리가 없을 때는 어땠냐? 로드리가 없었을 때 맨시티는요, 16전 6패. 제가 아까 로드리가 뛰는 동안 73전에 5패라고 했잖아요. 근데 로드리가 없을 때는 16전에 6패였다. 이렇게 로드리가 없을 때 맨시티는 상당히 좀 흔들릴 가능성이 크다. 그런 것도 생각을 하고요. 또 뭐 빌라의 요즘 경기력을 칭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게, 빌라에 또 올리 와킨스 같은 친구들 있잖아요. 올 시즌 빌라가 홈에서 23골을 넣었는데 그 중에 15골에 관여를 했고요. 11골 4아웃이고 아주 요즘에 폼이 좋죠. 그리고 직전 토트넘전을 보면은 맨시티가요, 되게 강한 전방 압박을 펼쳤습니다. 그래서 상대의 이런 빌드업부터 좀 어렵게 만들려는 그런 시도를 많이 했고, 후반전 조금 초반부? 그때부터 체력이 많이 떨어졌거든요. 빌라 상대로도 맨시티가 홈에서 이런 극강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빌라 상대로도 좀 초반에 득점하는 걸로 노릴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런 예봉을 꺾고 나서 지키는 데는 맨시티가 상당히 능한 팀이니까. 근데 빌라는, 그때 토트넘은요, 이 에메르손 로얄, 이 친구가 빌드업 능력이 막 아주 좋지는 않아. 그래갖고 에메르손 로얄이 굉장히 고전했었는데, 아스톤 빌라에는요, 파우 토레스가 있고 디에고 카를로스가 있죠. 파우 토레스가 후반 볼 빌드업 면에 있어서는 굉장히 유려한 선수입니다. 그래가지고 지난번처럼 맨시티가 그렇게 막 전방 압박 걸고 막 이렇게 하기에는 전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 빌라의 1프렌 정도는 좋게 볼 것 같습니다. 이거 한번, 그러니까 로드리가 없을 때 맨시티의 경기력이 별로 안 좋기도 하고, 요즘 최근 맨시티가 썩 좋지 않기도 하고, 또 홈에서 극강인 빌라 13에서 달리고 있는 아스톤 빌라이기 때문에 저는 결코 만만치 않을 거라고 보고 빌라의 1프렌 내다볼만 할 것 같아요. 물론 맨시티가 무서운 팀은 맞는데 빌라의 1프렌 정도는 볼만 하겠다. 한번 도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기는요. 그리고 다음 이제 슈투트가르트 대 도르트문트 한번 볼 텐데요. 일단은 최근 맞대결에서 홈에서 올 시즌 슈투트가르트의 폼이 아주 좋잖아요. 슈투트가르트가 지금 화면에 나오는 것처럼 올 시즌 폼이 이래요. 여기부터 쭉 올 시즌 홈 데이터인데, 이 중에 뭐 클럽 친선 이런 2경기 정도는 제외하고 6승 1패예요. 6승 1패. 여러 가지 이때 이때 호펜하임한테 패했다고 했는데, 이 호펜하임은 올 시즌에 홈보다도 원정 성적이 더 기가 막히게, 원정 성적이 5승 1패인가 그렇거든요. 호펜하임이. 그랬고, 이런 원정 호펜하임은 다소 돌연변이 같이처럼 생각하면은 슈투트가르트가 일단 홈에서는 굉장히 막강합니다.
저번에 돌문과의 맞대결에서 이렇게 승리한 적이 있었는데 이때는 뭐 세르주 기라시가 뛸 때고 요즘에 기라시가 좀 부상으로 오락가락 많이 했었잖아요. 한창 이때 아마 이거 페널티킥 골도 부상당해가지고 복귀한 지 얼마 안 됐을 때였을 거예요. 근데 그 세르주 기라시가 시즌 초반에 엄청난 기세였지만은 부상으로 살짝 빠졌었고 근데 그 빈자리를요 이 운다프라는 선수가 채워주고 있어요. 제가 직전 말씀드렸을 때도 운다프가 최근 8경기 7골인가 막 넣고 있다. 그리고 직전 경기 베르더 브레멘전에도 골을 또 기록했었고요. 슈투트가르트는 기라시가 한창 잘하다가 기라시가 좀 부진하니까 운다프가 해주고 그런 모습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일단 홈 슈투트가르트가 상당히 빡셀 것이다. 보루시아 도르트문트 입장에서는. 물론 이게 포칼이긴 해. 컵 대회라 가지고 슈투트가르트도 그렇고 돌문도 그렇고 좀 약간 힘을 뺄 가능성이 있기는 있어요. 제가 그리고 이거를 좀 얘기했던 게 도르트문트의 최근 일정을 한번 얘기를 했었습니다. 도르트문트가요. 지금 직전 경기 바이에른 레버쿠젠은 굉장히 이런 빡센 상대. 이것도 거의 사실 잘 치렀고 선제골 넣으면서 나름대로 어려운 상대한테 좀 잘하고 있었는데 좀 비겨서 아쉬운 경기긴 하죠. 돌문 입장에서는. 거함을 좀 잡아낼 만한 경기였는데 살짝 아쉬운 경기고 이때 12월 4일날 했는데 3일 있다가 바로 포칼하고요. 3일 있다가 바로 라이프치히를 또 상대를 하고 그리고 한 4일 있다가 바로 또 파리 생제르맹이랑 붙어요. 챔스에서. 물론 챔스는 이미 진출 확정이라 가지고 좀 편하긴 할 텐데 앞으로 남은 일정이 그리고 이틀 뒤에 뭐 16일이라고 하니까 이틀 뒤에 아웃국 원정을 또 떠납니다. 이렇게 도르트문트가 남은 일정이 상당히 좀 빡세요 지금. 그런 상황에 놓인 돌문이기 때문에 저는 이거 조금 로테이션 돌릴만도 하고 이게 여러 가지로 올 시즌 도르트문트가요 일정도 지금 그렇고 테르지 체제하에서 작년 같지가 않아. 제가 뭐 실점 데이터 같은 것도 말씀드리면서 돌문이 작년에 비해서 많은 실점하고 있으며 그 우승 경쟁까지 했던 돌문인데 올 시즌에는 여러 가지 실점 부분도 많고 성적이 안 나와가지고 지금 한 리그 한 4위 정도 3위 정도에 그치고 있더라. 그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일단은 나는 테르지치의 도르트문트를 그렇게 믿는 편은 아니고요. 슈투트가르트가 뭐 이렇게 홈에서도 잘하고 있고 뭐 포칼이긴 하지만은 여러 가지로 나는 무승부나 아니면은 슈투트가르트가 이겨도 나는 큰 점수 차로 이길 것 같지는 않거든. 도르트문트가 요상하게 이긴단 말이야. 요상하게 슈투트가르트가 이기더라도 한 1점 차로 이길 것 같고 무승부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 돌문 입장에선 지금 남은 일정들이 너무 험난해가지고 솔직히 말해서 포칼 버리는 것도 괜찮아. 이미 위네는 버리기도 했고 돌문 프렌 내지 햄무 뭐 이렇게 바라볼까. 이것도 가고 싶진 않아요. 저는 아마 이 경기는 안 갈 것 같긴 하거든요. 굳이 예상하라면은 나는 좀 타이트한 점수 차일 것 같다.